이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얘기겠죠.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기타 등등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보면 이제 뭐 이건 뭐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감염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또 하나 나왔어요. 오미크론이라고. 저는 저거 이름 좀 안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그냥 이제 감기 A, 감기 B, 감기 C, 감기 D 뭐 이렇게 하거나 바이러스 A, B, C, 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3번 확진자 이렇게 말하고 이름을 자꾸 만들어 붙이니까 정말 새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류가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별로 새로운 건 아닐 텐데 그게 저런 게 새로운 게 나왔고 전염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머전시 상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다시 이제 셧다운 같은 것들, 차단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럼 당연히 이제 경기나 실적 같은 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확산이 되던 2020년 3월 달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뭐 유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금융주도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인데 하나의 이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이 있고 맞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맞출 수 없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서 발전을 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거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생물학을 연구를 해서 뭐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또 뭐 연구를 해서 뭐 여기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뭐가 있는데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네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수준은 이런 거죠. 하이힐드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거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 이제 주로 중요하게 우리가 타겟을 잡고 있는 변수고 독립 변수는 경기나 물가나 금리나 그렇지 않으면 실적 모멘텀 같은 거나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지표나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이힐드를 봤습니다. 하이힐드를 봤는데 2021년 3월 19일 이후 최고치다. 그래서 시장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본 지는 꽤 됐죠. 심각하게 본 지 꽤 돼서 제가 이제 이게 좀 긴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7일 날 답변을 하겠지만 텔레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한 90조 정도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 시장은 이제 그보다 약간 더 커서 한 110조 정도쯤 되는 시장 정도쯤 돼요. 좀 더 큰 시장이죠. 큰 시장인데 하이드 지표가 뭔가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변동이 커져가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가 무브 인덱스가 있고 주식 시장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VIX 지표가 있는데 지표. VIX 지표는 JP모건에서도 별로 안 맞다는 게 나왔어요. 안 맞다. 왜 안 맞는 게 나왔는가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걱정하시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주가는 빠지는 게 아니냐. 보면 일단 주식시장 자체로 보자면 주식시장이 어제 크게 빠졌으니까 결국 한국 시장에도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영향력이 있겠지만 저게 이제 그러면 계속될 거냐 계속될 거냐.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VIX가 어떤 수치, 20을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난 다음에 그날 당일은 가격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3.5%좀 빠졌어요. 한 달이 지나면 그렇지 않고 석 달 지나도 그렇지 않고 1년 지나면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오늘을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한 달을 설명하거나 3개월을 설명하거나 1년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사람들,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VIX 지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이드 시장을 보면 움직임과 폭이 되게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브 인덱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색창에다가 펀드 마켓 채권 시장에 무브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료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무브 인덱스라는 지표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최근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되게 많이 커진 거죠.
변동성이 되게 많이 커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장의 진폭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시장의 진폭이 크다는 걸 이제 숫자로 이제 우리가 이거 숫자로 나타내면, 어제 하루 동안에, 하루는 이제 그 전날은 이제 그전 휴장이었고, 하이드가 3.32에서 3.6이 됐어요. 그럼 이게 증가폭이 무려 9% 정도 돼요. 9%. 그래서 얘를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큼 해서 한 4% 이상 정도쯤 되는 것들을 보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죠. 2021년도 이게 좀 많이 일어났죠. 그 전에 여기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꽤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변동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얘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그려봐도 변동성이 커져서, 그래서, 아, 이 변동성이 커졌구나. 변동성이 커졌구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커졌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좀 커지고, 그러면 최소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변동이 커지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저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상승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베타 관리와 행동 관리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말은 뭔가 하면, 시장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유, 앞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니까 난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위험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기회가 되는 거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망하고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하이드가 치솟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데일리로 보는 것이 맞냐, 안 그러면 위클리로 보는 것이 맞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데 어느 수준이 되면 데일리로 봐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 값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데일리로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뉴스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뉴스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모더나 같은 업체에서 뭔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 뉴스와 함께 저 데일리 스프레드가 크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버스를 사야 될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튀기 시작할 때 인버스를 사는 타이밍이었으면 지금이 그 상황인가?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해서 3월 19일 이래로 최고치다. 3월 19일 이래로 최고치다. 다시 볼게요. 자, 값이 3.6입니다. 3.6이니까 숫자 필터를 해서 보다 큼 해서 3.6을 하면, 3.61을 넘어섰던 것이 4월 19일이 제일 컸고, 그 이후에 제일 높은 수치죠. 제일 높은 수치. 그런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보는데,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쓴다 그랬죠. 자, 보는데 이렇게 보세요.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보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칸에다가 여기다가 뭐 나스닥 지수가 그 당시 얼마였고 S&P가 얼마였고 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겠죠. 그런 거 붙이면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2020년 1월 22일이 하이힐 스프레드 3.47이었고 다우지수 29,000이었고 나스닥 9,300, S&P 3,300이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걸 독립 변수로 해서 설정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숫자가 쌌던 3.02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제일 커졌던 3.16 이렇게 있고, 제일 컸던 숫자는 이제 10.87까지 간 적도 있었죠. 10.87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럼 이때 봐서 그걸 일단 이제 랭킹을 매긴 다음에 똑같은 3.3이었던 순간이 있고, 똑같은 3.44였던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3.75였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3.75였던 순간이 있는데, 2월 달에 3.75였을 때는 29,000이었고, 2월 10일 날 3.75 때는 29,270이었고, 2021년도가 되면 3만이 되고, 그 다음 2월 달에 되면 또 36,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36,000.
자, 이렇게 되고 여기 3.85도 마찬가지인데 3.85도 기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가격이 4.03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이드 스프레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장이에요. 상승한 장인데 하이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좀 저점에서 사고 싶은 거고 좀 저점에서 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도 요 기간 동안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아 그래 맞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우상향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야. 근데 시장 상황이 우상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저점일 때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그래서 제가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매수를 할 거냐 매도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투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자, 투트랙으로 해서 다시 제가 했던 얘기를 하면 현재 포워드 EPS라고 하는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각종 PMI 같은 자료들이 좋아지고 있는가 이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주가가 빵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뭘까 해보면 하이드 스프레드를 썼겠죠. 하이드 스프레드를 찾았고 두 번째는 뭘 찾았는가 하면 종목에 들어와서 시가총액 큰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뭔가 변화가 생겼나. 사실 이걸 지금 최근 자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최근 자료를 볼 수가 없는가 하면 현재 미국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할러데이 시즌이거든요. 할러데이 시즌에서 25일 날 놀고 26일 날 휴가 낸 애도 많고 해서 어제 거래가 별로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제 거래를 했던 사람은 사람이기보다는 기계가 거래를 되게 많이 했을 거거든요. 모르죠. 사람이 있었으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을지, 오히려 사람이 있었으면 가격을 갖다가 코로나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샀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기계가 되게 거래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자료도 사실은 최근 자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9일, 30일 되면 자료를 또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료 업데이트하면 또 다른 자료가 나올 건데, anyway, 여기 들어와서 애플을 보고, 뭘 보고 다 하는데,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있는 것들, 테슬라도 한번 찾아서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실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제 예를 들어서 금융주가 많이 빠졌는데 금융주도 실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금융도 실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 눌러 하는 게 아니었는데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실적이 올해 약간 소폭 올랐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되게 보는가 하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코로나를 기회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매수 기회로 삼을 거냐 안 그러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으니까 매도를 하고 해지를 해야 되냐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지금 실적은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한 거예요. 일단 현재 경기 지표와 실적 지표는 현재 상승 중이냐 혹은 하락 중이냐 이거 찾았어요. 근데 코로나 그 당시에 상승 중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그래서 그 당시는 실적은 상승하고 있었고 얘는 사실 하락했었어요. 하락했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가 있는가 경기 지표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지표도 상승이라고 봐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도 똑같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걸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근데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크게 상당히 높은 변동성입니다.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하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큰 폭으로 올라간 거죠, 이거. 큰 폭으로 올라간 거죠. 큰 폭으로 올라갔으니까 생각보다 매수 기회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증권가 표현을 쓰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대신에 좋은 건 뭔가 하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 타이밍들이 있겠죠. 그 떨어지는 타이밍에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조정을 잘하면 알파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더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는 영원히 계속 반복되는 게임이고 월화수목금 계속 반복되는 게임이니까 이날 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 끝난 게 아니니까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들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가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할드 스프레드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하나를 더 본다고 생각하면 아까 했던 그 지표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표까지. 그 다음 현재는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가 하면 약간 줌아웃을 시켜서 쭉 줌아웃을 시켜서 약간 뭔가 빅픽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빅픽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과연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인류가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역사. 그 최근에 EBS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되게 추천할 만한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영상 컨텐츠도 짧고 이렇게 해요.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증거자료로 드는가 하면 천연두가 최초의 발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백신 만드는 데까지 3,000년 걸렸어요. 에이즈 최초의 발병을 하고 난 다음에 백신 만드는 데까지 13년 걸렸어요. 옛날 에이즈 걸리면 다 죽었죠. 에볼라 만드는 데 5년 걸렸는데 코로나는 신기하게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분석을 시작하고 첫 번째 임상까지가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어제 모더나가 주가가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라는 회사를 잘 분석을 해보면 모더나가 어마어마한 디지털 기업입니다. 디지털 기업. 디지털 기업이어서 자료를 전부 데이터를 전부 다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걸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남아공에서 저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이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4개월보다는 짧아요. 저거 더 이상 길어질 수가 없어요. 길어질 수가.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하지만 제가 그 당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거는 외부에서 온 충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오래 안 갈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줌줌줌 해서 이제 아웃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뭐 신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키워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 투자를 되게 중요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재미는 있지만 이거를 희화화시키고 싶은 생각 이런 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거를 쓰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생각하셨을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분명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긍정주의자보다는 부정주의자가 저는 더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사 이런 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면 좀 더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좀 잘 하지 않고 왜 그런 걸 좀 잘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스티븐 핑커도 얘기했지만 인류가 진보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보하고 있다는 말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자유가 늘어나고 있고 더 평화로워지고 있고 지위 수준이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안전하고 있고 더 건강해졌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부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인간의 기대 수명이 1800년도, 1850년도까지는 30살 정도밖에 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치매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거 걸리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다음 암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암 걸리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190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저 치매 환자도 늘었고 암 환자도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커지기 시작을 했죠. 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쯤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옛날에 되게 살기 좋았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좋아진 거죠. 좋아졌고 또 하나는 야, 결국은 세상은 망할 거야. 이번에도 봤지? 시가총액 증발된 거. 이번에 시가총액 증발된 걸 보면 또 이번에 또 이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결국은 세상 망할 걸 이렇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분명히 세상 엄청나게 빨리 살기 좋아졌어요. 여긴 거의 선인데 좀 더 그림을 상세히 보면 0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는 이게 제로예요. 제로란 말은 뭔가 하면 인류는 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불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15세기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부가. 그리고 급속도로 좋아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류는 잘 산 게 되게 맞아요. 자,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 그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왜 이것이 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하면, 분석할 때 이렇게 하죠.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고, 단기의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성이라고 하는 시즈널리티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일레귤러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일레귤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발견됐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계절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제거시킬 수 있어요. 방법으로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 트렌드는 분명히 좋아졌거든요. 단기 트렌드가 움직이는 거지. 장기 트렌드가 분명히 좋아지고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이드 스프레드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드물게 이 트렌드조차도 꺾일 때가 있어요. 밑으로. 꺾여서 내려올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하이드 스프레드를 매도의 기회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까지 미국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가 60개월쯤 되고 평균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가 10개월쯤 되니까 우리는 70개월 정도쯤 중에서 60개월 정도쯤은 하이드 스프레드를 매수한 데 써야 되고 10개월 정도쯤은 하이드 스프레드를 매도한 데 써야 되죠. 이렇게. 이게 저는 확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높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높은 게임을 해야 된다. 스팀 핑크가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하면 또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 롱사이드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그 스티븐 핑커만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슬 로스틴 교수님이 얘기했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오. 1번. 현재 전 세계 저소득층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소년은 몇 표나 될까요? 1번 2, 4, 6. 답이 뭘까요? 빨리 생각하세요. 답 C예요. 현재 가장 많은 지구인구가 사는 것은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뭘까요? 답이? 답이 중간소득이에요. 최근 20년간 전 세계 극빈층 인구 비율은 늘었다, 차이 없다, 줄었다. 답이 뭘까요? 줄었다예요. 오늘날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 이 봤던 방 봤죠? 50, 60, 70? 답이 70이에요. 선진국 80이고. 전 세계에서 0에서부터 15세까지 인구가 20억 명이 있습니다. 2100년도가 되면 몇 명이야 될까요? 답이 뭘까요? 제가 유일하게 틀린 문제예요. 답이 20억 명이에요. 20억 명. 자, 2100년도에는 지구보다 지구 인구가 40억 명 더 늘어나서 한 100억 정도 좀 될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될까요? 누가 제일 많이 될까요? 답이 두 번째예요. 지난 100년간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의 숫자는 늘었다, 변함없다, 줄었다. 답이 뭘까요? 줄었다예요. 현재 전 세계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답은 뭐 이제 10억, 40억, 10억, 10억 이렇게 있고. 자, 전 세계 한 살 어린이 예방접종 비율은 20, 50, 80. 뭘까요, 답이? 80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30세 남자가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해요. 여자들 몇 년 공부할까요, 답이? 9년이에요. 지금 현재 호랑이, 판다, 검은 코뿔소가 멸종 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멸종 위기 종은 이 중에 몇 개일까요? 답이? 제로예요. 다 복원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25, 80 답이 뭘까요? 80이에요. 기후 전문가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온도는 따뜻해진다, 뭐 한다, 뭐 한다. 답이 A죠, A. A. 그래서 이게 한슬 로스린 교수가 있는데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딱 풀어라고 시키면 언론층에 있는 사람들은 1번 답은 1번 답은 1번이라 그러고 이거 저소득 국가라 그러고 극빈층 늘었다 그러고 기대 수명 한 60년 정도쯤이라 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한 살 예방접종 받는 거 아프리카 못해서 50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10년 다인데 여자는 5년, 6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멸종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슬 로슬링 교수나 스티븐 핑커는 전부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는 대부분의 경우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훨씬 더 압도하고 있어요. 근데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니까 당신들이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위대한 수업에서 스티븐 핑커가 얘기한 겁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래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나쁜 뉴스가 시장을 되게 강타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발안에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뭐 부채로 성장하는 것들은 결국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해하시길 한번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때 왜 우리는 옛날 과거는 되게 행복했던 것처럼 보일까요? 근데 이제 한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래. 네가 분명히 옛날에 되게 힘들었던 걸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엔 되게 추웠었거든요. 왜 되게 추웠는가 하면, 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창호 기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옷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난방 기술도 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때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그래요. 내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돌아가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아, 맞아. 저때 그래. 맞아. 피처폰 썼어. 아이폰 나오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내한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익숙한 것이 익숙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익숙한 거하고 그건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되게 나쁜 기억력 때문이다라는 말도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 상품을 레버리지 없는 상품으로 교체한다.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품을 그대로 두고 베타를 낮춘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better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1번보다 2번이 더 나은 거죠. 1번보다 더 낫고 코어 종목 레버리지 없고 봄 종목도 레버리지 없고 여름 종목 레버리지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수 같아요. 이 중에서는 가장 나쁜 수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생각하면 2번, 1번, 3번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같고, 현재 상태에서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식도 나빠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채권 시장을 보면 시장이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의 베타를 일정도 쪽으로 맞추면서 채권이 불안하면 현금에 대한 비중을 30% 내지 40%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레버리지 ETF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예스와 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쓸 거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걸 갖다가 무조건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쭉 해보면서 이제 하는데 버펫이 이 질문이 되게 요 질문에 되게 잘 어울려요. 복리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복리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까? 현금을 갖고 있는 걸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베타를 1로 맞추는 게 말이 되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베타 1이면 이걸 맥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자료를 받아놨었는데 닫아버렸나 봐요. 잠깐만요. 워렌 버핏 얘기인데 버핏 이야기. 어,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요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2012, 2014년도 리포트를 썼어요. 벅셔스웨이라는 회사가 샤프 지수가 되게 높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식에 비해서도 이렇게 위험 대비 수익이 되게 높고, 우리는 이거 샤프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든지 혹은 알파가 되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 능력이 되게 탁월한 것으로 나와요. 탁월한 것으로 나와서 버핏 이 양반 되게 장난 아닌 사람이네, 훌륭하네 라고 하는 거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벅셔스웨이 알파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왜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워렌 버핏의 레버리지를 얼마 쓰는가 하면 대충 1.6에서 1 정도쯤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1을 쓴다고 생각하면 2억어치의 주식을 산다는 뜻이죠. 물론 주식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운용회사도 있는데 혹은 1억이 있는데 1.6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2.65가치 주식을 사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 양반이 베타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돈을 번 거는 내가 보니까 이 양반 위험이 커서 돈 번 거야. 위험이 커서 돈 번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 베타를 갖다가 워렌 버핏이 운용하고 있는 베타를 한 1 정도쯤 본다고 생각을 하면 버핏은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베타를 2에 맞추거나 베타를 2.6에 맞추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워렌 버핏은 베타가 결코 적지 않아요.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죠. 내가 만약에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면 와이프한테 돈을 맡길 건데 10% 정도쯤을 현금 자산을 사고 90% 정도쯤 되는 건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시켰거든요. 인덱스 펀드의 베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워렌 버핏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마련해준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0.9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까지 살림만 했던 음악만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한테 베타를 얼마짜리를 만들어주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0.9에 맞추라고 얘기하고 죽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저 와이프 입장에서 오랜만에 죽었다고 치고 지금같이 저렇게 무슨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나왔으면 와이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버핏은 저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버핏은 이 현금 크기를 만들어도 충분히 전체 베타 포트폴리오는 대략 1로 만들어 놓고 현금 비중을 10%, 20% 이렇게 맞추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버핏이 물론 최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현금 비중 10% 정도쯤 맞추면서 베타를 1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요 얘기는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 버핏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이 2022년도로 벌써 가고 있어요. 2021년도 12월 달에 남았고 이제 2022년도가 될 건데 그럼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근데 2021년도를 회고를 해보자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월 27일까지 회고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망가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죠. 그 주식시장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더 맞았었죠. 맞았었는데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2020년 3월달 3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과연 2022년도는 주식의 시대가 될 거냐 안 그러면 또 다른 채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간이 될 거냐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바이러스를 보니까 되게 무섭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 사건이 빵 터지니까 그래 역시 맞았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장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이드 투 더 마켓 4분기 자료를 봤는데 실적 추정치를 보니 내년도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투자를 하는데 베타 한 1.2 정도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앞과 뒤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좋지 않은데 베타를 1.2 정도, 베타 1.2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절대 낮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모멘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자료를 받겠죠.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게 이제 미국 S&P 자료예요. 미국 S&P 자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추정을 해봐서 그림을 그려서 미국의 S&P가 지금 실적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우상향했구나. 우상향. 근데 우상향했는데 이 각도가 꺾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신 거죠. 2021년도가 됐는데 요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분명히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져서 좋아진 거를 그 증가율이라는 개념으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0.54 정도쯤 오른 거죠. 54 이렇게 올랐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인덱스부터 먼저 봤는데 실적 상승 속도가 2021년도 4월달, 5월달은 한 주에 2.5%씩 있는 거죠. 이게 1년에 50주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한 주에 2.5% 올랐으니까. 한 주에 2%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럼 지금 현재가 과연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실적이 나빠질 거냐.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데
현재가 요 수준이 0.5거든요. 0.5. 현재 딱 숫자가 0.5예요. 0.5죠? 0.4고 0.5. 0.5 정도쯤 되는데 요 숫자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대충 봤을 때 그러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10월 달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 평균이 0.3이에요. 0.3. 평균이 0.3%라고 생각하고 1년에 51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는 예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실적 예상치가 15% 정도쯤 나와요. 이거 굳이 추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 S&P가 15% 뜬다고 생각을 하면 15%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있을까요? 아, 내년도에 미국 부동산을 사면 15% 오를까? 채권을 사면 15% 오를까? 원자재를 사면 15% 오를까? 15% 오를 만한 자산군이 전체 클래스, 에셋 클래스에 찾아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이제 그림을 굳이 그려봤더니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서 모멘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건 아니고 혁신 쪽이나 계절 ETF를 보자니 이거는 계산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질문하는 거니까 대답을 좀 해드리면 혁신 쪽은 계산이 좀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이거는 너무 위아래 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ETF는 모멘텀 계산하는 게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얘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 업종 이런 자료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유소비재, 이게 임의소비재, 이게 이제 원트, 뭐 그다음에 엑셀과 이런 것들인데 얘를 갖고 이 그림을 그려서 자 여기 왼쪽이 이제 가격이고요. 오른쪽이 실적이죠. 실적을 계산을 하고 얘도 요 수준에 맞출 수 있겠죠. 수준에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거보다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런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이 블룸버그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현 정도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뭐는 나오는가 하면 이게 여기 보면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좀 오르긴 했다. 이런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요 괴리들이 있겠죠. 괴리들. 이 괴리들을 한번 트래킹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멘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려면 저렇게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측정을. 물론 저기다가 상관계 계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실적 추정치를 보니 내년도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22년도를 예상하지 말고 2022년도 1월달, 2022년도 2월달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은 멀리 보고 한 방에 빡 예측하는 것보다 트래킹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베타를 키울 생각은 없고 키우시면 안 되고 베타를 생각보다 더 줄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되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상가하고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베타를 키우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 그럼 혁신 쪽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는 건 좀 되게 무리일 수가 있고 계절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어느 분이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질문을 올렸던 날짜가 11월 16일이에요. 11월 16일 한국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미국 시간에서는 11월 15일 날 가격이 끝난 거예요. 그때 S&P가 4,68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전에 미국 S&P가 사상 최고치가 4,700이거든요. 4,700이 4,682가 되면 증가의 속도가 하락을 얼만큼 한 건가 하면 하락을
얼마인 건가 하면 4682 나누기 4701 빼기 1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0.4% 하락한 겁니다. 마이너스 0.4% 하락했는데 크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투자가 진짜 힘들어져요. 투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프라이스 체인지를 보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EPS 체인지를 보면 오히려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 안심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2020년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2020년 3월 달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터졌고 주가가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졌는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빅4 정도쯤 되는 회사들은 EPS가 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뭘 기다리는가 하면 하이힐드만 떨어지면 산다, 하이힐드만 떨어지면 산다, 하이힐드만 떨어지면 산다고 노래를 불렀었고 하이힐드 지수가 가장 높은 숫자까지 올라갔던 것이 제일 위에 높은 숫자가 이게 올라갔잖아요. 아까 그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하면 그래서 쟤를 언젠가 무조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이힐드가 쭉 움직여서 10.87까지 갔습니다. 87까지 갔는데 떨어지고 제가 이날 샀거든요. 이날 제가 주식을 샀는데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주가 샀을 때죠. 그리고 저때 산 걸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걸 자꾸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게 크게 하락했다 칩시다. 진짜 크게 하락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한 5% 정도 좀 떨어지고 뭐 한 5% 정도 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5%, 10%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안 떨어질 텐데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격은 떨어졌는데 만약에 가치가 가만히 있거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팔아야죠. 그때라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크게 하락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가격, 가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이머징 하이드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코스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별로 안 좋은가 하면 자, 다시 자료를 보면 미국 S&P는 올해만 보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8일까지 이렇게 올랐고 오르고 올랐고 계속 올랐죠. 이렇게 계속 올랐죠. 내년 올랐고 한 번 떨어졌어요. 여기 한 번 딱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이드 스프레드 하이드 스프레드만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됐었는데 문제가 되는 코스피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코스피는 보시면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면 상승했다가 지금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고 다시 하락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적의 연속성이 미국이 훨씬 높은 것에 비해서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만 실적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타이밍 잡는 거로만 끝나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는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시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머징 하이힐드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머징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죠. 중국.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의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한국은 만약에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게 있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러면 노벗 이렇게 쓰겠죠.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하이힐드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때 그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까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별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근로소득의 일부를 주식을 매입하면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서 노후 대비를 목표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목표고요. 이 목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면서 반도체가 상승장일 때 어떤 종목으로 매입하는 게 나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좋을 때 어떤 분야가는 하락장이다. 반도체와 상극의 패턴을 보일까요? 이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누군가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분석을 해줘야 되고 뭐 저도 분석하려면 분석할 수 있겠지만 별로 공신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책에도 이걸 적어놓긴 했는데 그 제가 책에 금융배워야 산다 이게도 제가 쓰고 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인가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금융주라고 그랬죠.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전체적 주식시장이 에버리지로 리턴이 31% 정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은 31에다가 7을 더하면 한 39 정도쯤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면 얘네들이 좋아요. 얘네들이 봄인데 그럼 얘와 상극인 게 있나요? 해서 상극인 걸 뒤져보면 물론 반도체는 2010년도에는 반도체라는 장르가 여기 없어요. 굳이 반도체라는 장르는 여기 있겠죠. 여기 하나의 분파겠죠. IT 하드웨어도 분파고 소프트웨어도 분파고 반도체도 여기 분파예요. 요 안에 있어요. 반도체가. 그럼 얘가 좋을 때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안 좋아요. 알지? 얘가 좋을 때 얘네들이 안 좋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지면 상극이겠죠. 상극. 그래서 IT가 좋을 때 유틸리티가 상극입니다. 유틸리티. 그 유틸리티가 나빠지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배워 산다 말고 그 사계도차법에는 봄에는 가을 종목 사는 게 아니다. 는 말을 써놨고 여름에는 겨울 종목 사는 게 아니라고 써놨어요. 상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전 계절성의 개념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굳이 상극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단어. 그래서 현재 이런 자산을 사면 안 되죠. 이런 자산. 이런 자산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볼게요. CF의 책을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책에 보니까 이법선에서 얘기하기를 상장기업 상위 3,500개 그러니까 미국은 상장기업이 한 9,000개 가까이 되죠. 를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위험 대비 수익이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더라. 라는 것이 실증 분석 결과, 엠피리칼 리서치 결과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조사 결과를 유동성이 낮으면 변동성이 낮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아마 CFA 교재는 세상에 리스크 드라이브즈 리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유동성이 낮으면 위험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크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거 썼을 것 같아요. 증거자료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도 포트폴리오 조정 기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관심이 전혀 없고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이 없는가 하면 CFA 교재에서 이 책을 만든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패시브 투자를 하라는 근거로 이걸 만들었겠죠. 만들고 세상은 결국은 위험과 수익이 같이 간다는 근거로 만들었겠죠. 근데 위험과 수익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세 번째, 원터를 매입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터를 매입한 거는 너무너무 오래됐고 오히려 그 칼리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을 제가 조금씩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죠. 줄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결정을 한 이유가 이 원트에 있는 원트가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까? 원인은 달라요. 원인은 다르고 원트는 왜 샀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샀어요. 실적이 좋아져서 샀어요. 굳이 이걸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면 여기 들어와서 요 이미 소비재라는 파트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좀 더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확대해서 보면 실적이 좋아지던 것에 비해서 여기 좀 나빠졌어요. 이렇게 실적이. 실적 모멘텀이 되게 좋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약간 조정을 했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태의 베타 값이 없어서 비슷한 세배레벨 상품이면 RETL 베타 값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원트가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대안을 찾아와야 되는데, 원트는 자료를 보시면 어디서 온 레버리지인가 하면, 이건 다른 참고 삼아 이제 보여드렸는데,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원트라는 상품이 있는데, 원트라는 상품은 뭐를 3배 정도쯤을 트래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가 하면, 얘는 벤치마킹이 뭐를 했냐면 XLY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 오버뷰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IXYTR? IXYTR.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말 한번 믿어봅시다. IXYTR. YTR.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네. 있군요. 얘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는 섹터인데, 얘가, 빨리 나와라. 전 이거를 벤치마크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XLY. XLY. XLY가 비슷할 건데, 여기 보면 베타가 1.14거든요. 1.14. 1.14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4 곱하기 3 정도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충 3.42 정도쯤 되나요? 3.5인가?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귀찮으면 그냥 3으로 넣고 때려도 될 것 같아요. 3으로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게요. 그럼 섹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 전속 자산 배분에서는 각 계절에 따른 섹터의 비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섹터 비중을 결정할 때 섹터 내에 있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지표도 봐야 된다. 금융은 이것도 봐야 되고 에너지는 유가도 봐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안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많다가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특징인데 젊은 분이 이거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일 괜찮은 방법은 리포트를 볼 수 있을 텐데 리포트를 보면 이런 리포트 한 데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좀 귀찮은데 전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산업인데 산업 리포트를 보면 웃기지만 이게 36장짜리 있죠. 건강관리와 용품 이게 있고 30장짜리 59페이지짜리 건설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료들은 페이지를 6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수 많은 거. 보통 장수가 심하게 많으면 100장짜리로 나오거든요. 88페이지짜리 있죠. 자동차. 이런 자료는 자동차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는데 리포트를 이렇게 뭐 한 페이지, 6페이지, 2페이지는 뭔 내용이 있겠습니까? 내용이 별로 없지. 그런데 산업 리포트를 쓰는데 그 산업 리포트가 페이지 수가 저 정도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꽤 분석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건 도대체 뭐냐. 예대마진이다. 예대마진이니까 장단 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 에너지 섹터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거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프라이스를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고 똑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하나 지금 이제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과거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 하일드 지표로 오피언 어저스티 스프레드를 사용해 왔는데
11월 24일 날은 왜 이펙티브 일드를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건 제가 답변 단 겁니다. 답변을 달았는데, 그래서 언어가 서투르게 사용되면 의미가 엉성해지기 쉬운데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는데 주가는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EPS 곱하기 퍼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R이 낮아지면 퍼가 높아지는데, R은 뭐가 있는가 하면 리얼 레이트 더하기 그 KE RF 마이너스, 그러니까 RM 마이너스 RF 이렇게 쓰는데, RF 더하기 이렇게 쓰는데, 예를 쓰면 우리는 여기는 이제 국채금리 더하기 하일드 스프레드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는 거고, 요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그것이 하이 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거, 퍼는 역을 합한 거고, 그래서 하이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더 베럴한 인디케이터인데, 그냥 매수 타이밍 잡으려 그런다. 그럼 그때는 하이일드 스프레드를 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국채금리는 잘 안 변하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움직이는 폭을 생각하면. 어제 하루도 어떤 일이 있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펙티브 일드를 계산하는 식이 약간 달라지겠지만 저 사람들은 실제로 이펙티브 일드를 보면 4.79가 5.09가 되니까 일주일 동안 30bp가 올랐어요. 그래서 3.24가 3.62가 된 38bp보다 약간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는가 하면 국채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국채금리가 어제.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퍼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투자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꺾이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이 질문 하신 분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공부를 할 때 뭘 하면 되는가 하면 대충 비슷하면 안 돼요. 대충 비슷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쌓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이거 하일 스프레드 그때 맞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의미가 엉성해지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쓴 거고,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분도 이제 CFA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 CFA 커리큘럼에서 포터블 본드, 콜러블 본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보면 OAS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일드 OAS는 도대체 그러면 콜러블이냐 포터블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남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먼 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얘랑 관계가 없어요. 콜러블 포터블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OAS가 붙어서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는 말이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 스프레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 대부분의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얘는 대부분 금리를 알면 가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가격을 찾아낼 수 있어서 국채 같은 것들도 다 가격으로 거래를 해요. 가격을 거래해서 T본드 들어오면, T본드 퓨처 이런 거 들어오면 실제로 이런 것처럼 162.87로 이렇게 거래가 돼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일들을 프라이스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회사채 같은 거는 만기가 다 다르겠죠. 여기 만기가 그래도 1년, 뭐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기가 다 다르겠죠. 만기가. 그 다음에 만기가 다 다른데 여기는 일드가 없어요. 프라이스만 있어요. 여기는 일드도 있고 프라이스도 있는데 여기는 일드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기 들어와서 OAS라고 하는 걸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얘 보여드리고 정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블리케이션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우리 뭐 저건 돈 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하일드 들어와서 자료를 보면 하이일드라고 칭해지는 거니까
AAA 이런 거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신용 등급이 신용 등급이 BB 정도쯤 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볼륨, 시장에서 거래되는 볼륨이 있고 이펙티브 듀레이션 계산해내고 뭘 계산을 해서 쭉 추정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대충 간단하게 말하면 가격을 찾아서 가격을 가지고 일들을 역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옵션에서는 역사적 변동성을 알면 이론 가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을 알면 내재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측정한 내재 변동성을 implied volatility라 부르죠. 그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게 옵션 adjusted spread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데피니션을 했는가 하면 옵션 adjusted spread라는 것은 일드의 차이를 설명한 건데 그래서 벤치마크가 얼마가 붙어야 되냐는 걸 찾아낸 건데 그래서 시큐리티 페이먼트를 프라이스를 갖고 매칭하고 있는 그 일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고 있고요. 모델. 어떤 모델을 쓰고 그 모델에 근거해서 프라이스를 갖고 일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찾아내서 이걸 마치 인베디드 그 안에 어떤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러블 풋업을 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콜러블 풋어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일드의 가격을 이용해서 하일드의 스프레드를 찾아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옵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개념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하면 되는데 활용. 우리가 CFA 공부할 것도 아닌데 활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채 금리에다가 더 붙여져 있는 하일드 금리예요. 하일드 금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그래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면. 그다음 그 계산하는 방법은 모르셔도 아무 관계 지장, 아무 지장 없어요. 그다음 이 질문에 따라서 그다음 답변을 한 건데 제가 이 답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이분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나왔고 나오니까 또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한 거죠. 콜럽을. 검색해 봤더니 오 뭔가 잘 모르면 보통 우리가 유익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재미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거기 보니까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이트 본드가 있고 그래서 옵션이 포함된 채권을 비교를 해서 뭐를 해서 그거 하는데 혹시 이게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무브 인덱스와 연계되는 거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맞는 얘기인데 왜 이게 맞는 얘기인가 하면 자, 할드 스프레드가 붙는데 국채 금리가 있는데 할드 스프레드에 1.0이 붙었다가 1.1이 붙었다가 1.2가 붙었다가 1.3이 붙었다가 하면 되게 안정적인 거죠. 1이 붙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3이 됐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5가 됐다가 그 다음 다시 1이 돼버리면 변동성이 심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브 인덱스가 올라오게 만들어졌겠죠. 보나마나. 계산식 몰라주는 보나마나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면 무브 인덱스가 떨어지겠죠. 무브 인덱스는 오로지 발러틸리티와 관련돼 있어요. 발러틸리티. 그러니까 이 격차가 안정적이냐 이 격차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이거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브 인덱스다. 근데 무브 인덱스를 가지고 금리 변동성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 금리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위험 자산을 대하는 투자자의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거죠.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되게 웃긴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자료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이게 엄청 숫자가 커졌잖아요. 숫자가 커졌는데 불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 2주일 전, 3주일 전만 하더라도 얘가 3.03이면
3.03이면 2020년 들어서 제일 낮았던 숫자를 찾아라. 3.05부터 보면 가장 낮았던 숫자가 여기예요. 이게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나온 지가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됐어요. 아니,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위험 자산을 선호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위험 자산을 버리다니 이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무브 인덱스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졌단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데서 큰 데까지 되게 변동성이 되게 심한 거죠. 심한 거. 그렇게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며칠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국채와 물가채와 BI 지수를 갖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며칠 뒤에 알고 난 다음에 그 답글을 달고 싶었어요. 너무 사소한 것에 꽂히셔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쓰고 싶었거든요. 왜 쓰고 싶었는가 하면 이거 하면서 여기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이거 왜 보냐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명목 채권은 경기 외에 물가를 반영한 거지만 비슷하지만 이게 는은 아니에요. 우리가 는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가채는 계산식 알 필요 없고 계산식 알 필요 없는데 왜 알 필요 없는가 하면 내 계산식이 더 정확해도 정부는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물가채는 돈을 돌려줄 때 물가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반영시켜 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만 반영돼 있다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이 채권도 거래가 되게 많이 되고 이 채권도 거래가 되게 많이 되니까 A에서 B 채권을 거래되는 걸 빼버리면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왜 되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제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많은 언론사에서 미국 물가 지금 6%라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혹은 인플레이션 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물가 수준은 2%보다 겨우 0.5%포인트가 높은 2.5 정도쯤밖에 없어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앞에 2%에다가 뒤에다가 한 4%좀 붙어서 한 6%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3% 붙어서 5%도 아니라고. 이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물가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이 자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갖고 이걸 계산한 건데 경기에 대한 기대로 얘를 본 거고 물가에 대한 기대로 얘를 본 건데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뭐 이 물가치에 대한 수식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서 어떤 걱정이 됐는가 하면 중요한 자료 위에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버리면 얘는 아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빅픽처도 강하고 디테일도 강한 것은 되게 추천할 만한 일이나 그러니까 디테일을 위해서 빅픽처를 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다음에 2번이 있든지 안 가면 1번만 하든지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1번 버리고 2번만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탑다운의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더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020년 11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이때 무슨 이유로 우량채를 사는 것보다 주식의 비중을 더 많이 뒀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국채가 있고, 우량채가 있고, 하이힐드가 있는데, 국채는 경기에 물가를 더한 거니까 겨울이 돼서 경기 하락하고 물가 하락하면 국채금리 하락하니까 겨울에는 이게 베스트 자산이죠. 봄에는 왜 우량채를 사는가 하면 경기에 물가에 우량채 부도위험이 붙는데 부도위험.
봄이 되면 경기는 좋아지는데 물가는 낮은 상태에서 부도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요. 여름이 되면 얘도 올라서고 얘도 올라서는데 부도 위험이 엄청 많이 하락해요. 그래서 하이드를 사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뭔가면, 그런데 국채 이거 샀는데 요 앞에 이게 공통이잖아요. 경기와 물가가.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제로금리까지 와 있어서 지금 얘가 금리가 명목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상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낮은 거지. 너무 낮단 말은 가격으로 보자면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이때 그러면 도대체 왜 너 지금 이제 우량 채권 안 샀니? 라고 말을 하면 채권이 너무너무 비쌌다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그 채권이 LQD인데 LQD와 비교를 해서 S&P랑 비교를 하고 YTD 최근 2021년도를 비교를 하면 주식이 25% 오른 동안에 우량채는 빠졌잖아요. 가격이 마이너스 5%잖아요. 최근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얘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2년으로 생각해도 3.6%밖에 안 났잖아요. 연수익이 50% 났는데.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실제 우량채를 살려고 했는데 모멘텀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밸류에이션상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더 많이 뒀다.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별개의 내용이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 이론은 공시를 이용할 때 R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R에 대한 얘기인데 R에는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아요. 맞는데 정확하게 수식을 쓰면 K2라고 쓰고요. K2.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서는 RF 더하기 베타 RM 빼기 RF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걸 쓰면 이게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죠. 직관적으로 채권 요구 수익률에다가 뭔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이걸 KD로 바꾸면 돼요. KD가 뭔가 하면 RF에다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RF 더하기 얘가 거래가 잘 안 됐는데 얘는 매일 거래가 되니까 마켓 프라이스가 있어요. 할드 스프레드. 더하기 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얘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일정하다고. 상수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채권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셔서 패드 모형을 봤다. 패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패드에서 확장된 야데니 모델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싸다 비싸다를 측정할 때 쓰이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를 측정할 때 쓰이는데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갖출 수 없지 않나요? 당연하죠. 갖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성수점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채권이 비싸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질문 보세요. 그 다음에 98년도부터는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음수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패드 모델과 야대니 모델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건 이해도가 아주 이제 낮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대니 모델을 다시 보면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현재 다시 이 자료로 들어올게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퍼가 현재 미국 퍼가 21.37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두 가지만 해볼게요. 딱 두 가지만 해보면 자, 분석을 왜 했냐면 JP모간 자료 하나를 찾겠습니다. JP모간 자료에 근거하면 미국 거 바로 하죠. 미국 자료를 찾으면 미국 주가가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의해서 오버밸류 됐냐 언더밸류 됐냐를 찾아봤는데
25년치 평균이 미국의 퍼가 16.78인데 현재가 2.31이니까 현재 비싸다. 이거 좀 비싸다. 자, 이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저 말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미국의 펄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자료는 11년치인데 우리는 11년치 먼저 합시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현재 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미국의 퍼고 미국의 평균 퍼인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평균에 비해서 위에 있으니까 비싸다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비싸다. 비싸니까 언제부터 팔았었어야 되는, 이때부터 팔았어야 되는 거죠. 대충 보면. 2020년 4월 달부터 팔았어야 되죠. 주식을. 2020년 4월 달에 이미 비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얘기지만. 저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 40%, 50% 올랐는데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그러면 이 방법이 옳은가? 라고 고민을 했겠죠. JP모건도.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퍼인데 퍼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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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맨 마지막에 earning yield spread,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BAA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0.13인데 지금 1.56이니까 아직까지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싸다는 결론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보면 또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려운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보면 K가 낮으면 퍼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게 하이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낮으면 퍼가 올라오겠죠. 첫 번째는.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하이일드, 이펙티브 일드를 보면 얘가 자료를 길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죠. 역사적으로 가장 낮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퍼가 가장 높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낮잖아요. 그럼 제일 비싸야 되잖아요. 만약에 현재 자료에서 미국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쓰려고 하면 만약에 현재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가 평균 정도쯤 수준이 되는 10%쯤 된다면 요즘에 하이드 이펙티브 일드가 한 10%쯤 돼. 정도쯤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러면 그때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주가는 좀 비싸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법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수준이 가장 낮은 레벨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가장 낮은 레벨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G가 있는데 G가 올라서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럼 커지죠. 그러면 또 퍼가 올라서요. G가 리텐션 레이저 곱하기 ROE라서 이게 ROE 수준이에요. 근데 보시면 미국 자료를 보면 ROE가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 미국의 퍼는 가장 낮은 요구 수익률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높아야 되거든요. 가장 높아야 되는데 가장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퍼를 보면 현재 하이드 이펙티브 일들을 봐도 사상 최고치고 G로보다 사상 최고치니까 이 근처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건 맞네.까지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이게 싸냐고. 그렇다고 싸냐고. 그럼 그렇다고 비싸냐고. 그럼 그 측정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해주러 이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야데니 모델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싼데 비싼데 산지 비싼지를 알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근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게 야데니 모델로 온 거예요. 이 모델로. 와서 또
다운받고 또 그림을 또 열고 보니까 이 그림도 되게 인상적이죠. 제발 think out of box에 제발 박스를 벗어나. 제발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을 좀 제발 벗어나기를 바래요. 라고 이제 에드 야데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여기 어닝 일드 때 4.68이고 여기 1.6이니까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2.08%가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면 이거 꼴랑 2% 차이 나면 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주식의 이 퍼는 이게 현재 퍼죠. 그럼 뭐가 반영이 있는가 하면 주식 파트에서 뭐를 갖다 안 썼는가 하면 미래에 있을 EPS 성장에 대한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치밖에 안 쓰니까. 근데 채권은 대신에 가면 1.6은 채권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안정성이 있고 주식의 미래 수익성이 있는데 미래 수익성 포기하고 채권에서는 안정성이 있는데 이거랑 비교하는 거 비교 안 되는데 비교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2008이 나온 거예요. 그럼 2008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역사적으로 쫙 봤을 때 지금까지 얘와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큼씩 차가 났었는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2008이면 뭐 주식이 그렇게 싸진 않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럼 요 격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JP 모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저식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이걸 만들기 귀찮으니까, 보면, 평균적으로 earning yield와 BAA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우량차는 아닌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0.1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은 1.56이나 차이 나니까,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월등히 비싸네, 라는 뜻이 있듯이.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주식이 싸다가 결론이고 채권이 싸다가 결론이고 주식이 비싸다 채권이 싸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퍼를 돌린 거죠. 퍼를 돌려보면 퍼가 예를 들어서 2가 되면 주식 기대순위로 5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퍼가 예를 들어서 25가 나오게 되면 주식 기대순위 2%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건 뒤로 간 거죠. 그럼 현재 채권 금리가 1.5%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쉽게 2라고 생각하면 그 50쯤 되겠죠. 50% 약간 더 크겠죠. 근데 주식의 펀은 지금 이제 21 정도쯤 되니까 이걸 두 개 비교하면 이 두 개 같아져야 되는데 11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이 두 개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한참 위에 있으니까 주식이 싸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페어밸류로 하면 싸다는 뜻이고 주식이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우량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그 신용 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거 그렇게 비교해서 우량채랑 비교한 거고 여기는 여기는 비우량채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우량채랑 비교를 해서 저 뒤에 보면 자료가 안 나오네. 자료가 뭐랑 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하일드 얘기한 것처럼 이거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BB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BB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거보다 싸고 저거보다 싸고 이거보다 싸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가를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아닐까? 당연합니다. 채권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주식이 싸 보이는 거죠. 주식이 싸 보인다. 98년도, 2000년도는 이 해가 다시 보면 저걸 찾아보신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게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있으신 거죠. 보면 현재 항상 주식이 샀죠. 항상 주식이 샀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겨울조차도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었던 건 이 시즌이에요. 그런데 투자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은 주식은 영원히 우상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이런 기간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기간을.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이때는 보면 뭐라 하면 사람들이 이때를 나스닥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스닥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분명히 비쌌기 때문이에요. 비싸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자, 요걸 비교로 이렇게 좀 해보면 주식이 여기 이제
훨씬 더 비쌌던 거죠. 훨씬 더. 그래서 훨씬 더 비쌌고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식이 되게 싸졌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너무 비싸서. 채권이 너무 비싸서 주식이 되게 싸진 거죠. 이렇게 그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라스트. 서울에 이제 그 노트르담드 파리 보러 왔거든요. 이거 보러 왔는데 보면서 이제 2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노래는 엄청 잘하더군요. 노래도 엄청 잘하고 춤도 되게 잘 추는데 별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별로 재밌지 않았는데 일단은 어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인간이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란 머리는 중세시대에 있고 몸은 고대에 있고 손은 현대에 있는데 몸이 고대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여자를 보고 세 명의 남자가 되게 반해서 약간 치정극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내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쁜 여자를 보면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다 날려먹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지나갈 때쯤 되면서 그 생각이 와 내가 이런 걸 보러 내가 왜 왔을까? 집에서 그냥 놀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2부가 시작됐는데 2부가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2부가 재밌었는데 2부가 왜 재밌었는가 하면 2부에서 지금 제가 이 컨텐츠 올려드리면 분명히 유튜브에서 너 왜 그 이상한 거 쓰냐 이렇게 또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던데 그게 뭔가 하면 근데 이걸 봐야지. 노트르담 파리의 OST 중에서 피렌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피렌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가사를 안 올리면 되겠구나 노래를.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뭔가 하면 질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를 없애버리면 되나? 소리를 없애면 못 찾겠죠, 걔가? 자, 2부가 딱 시작되면 이제 노래가 이게 나옵니다. 노래가. 나한테 피렌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단테의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피렌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피렌체 가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면 세계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 얘기를 하는 거죠. 배들은 인도를 찾아서 떠났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길에 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루터가 시작 성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교와 신교가 분열되겠죠. 그런 세상의 새벽에 현재 우리가 있어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은 세상에 활자를 내서 인쇄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서양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동양은 이제 저기 한참 얘기되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팜플렛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작은 것들이 큰 것의 끄트머리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문학이 건축을 없애버릴 겁니다. 문학의 건축을 없애버릴 거고, 학교에 있는 책들이 대성당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종교가 틀렸다고 얘기할 거고, 성경이 교회를 없애버릴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은 결국은 신을 죽일 거다. 이건 이제 구교전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군. 루터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베드는 이미 바다로 떠났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 노트담 파리도 괜찮네, 나름대로. 작품이.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이 손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들어가는 거죠. 발전해 들어가는데 르네상스가 있고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구교를 만들어서 세상이 좋아져 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좋아져 가고 있는가. 제일 앞에서 했던 질문. 왜 우리는 대부분의 이러한 뉴스를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에 경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노트르담드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이 지금 이제 멸망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저것들 단테 신곡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훨씬 더 현대로 가고 있고 훨씬 더 좋아져 가고 있죠. 좋아져 가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새로운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농업이 사라진 자리를 제조업이 채웠고, 제조업이 사라진 자리를 서비스업이 채웠고, 이제 서비스업이 사라진 자리를 또 누군가가 또 채우겠죠. 뭔가 새로운 자리를 또 채우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자리도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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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데, 재밌는 거는 왜 우리가 옛날에 살기 좋았다고 느끼는가 하면, 옛날에는 로우 레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15%쯤 됐어요. 미들 레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60% 정도 됐어요. 하이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모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로우 레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구글이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갖다 판매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저기 보니까 콩나물 같은 걸로 해장국을 해 먹는다는데, 야, 우리가 나서서 콩나물 해장국을 더 잘 만들어 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런 고민 안 해요. 구글이 하는 고민은, 야, 어떻게 하면 의사 없앨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변호사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회계사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애널리스트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연봉이 높은 애들이잖아요. 얘를 없애야 돈이 되지, 청소부 없앤다고, 택시기사 없앤다고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상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 각종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다 벌어지고 나면 결국 어디로 갈 건가 하면 얘는 줄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여기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원래 아주 길고 긴 시대를 보자면 1300년, 1400년, 1500년도에는 부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부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가 세계층으로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 가는 거죠. 근데 제일 슬픈 거는 미들 레벨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미들 레벨에 있으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미들 레벨은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잘해서 위로 가야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크게 보면 발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떻게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트르담드 파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렌체가 있고요. 지금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질문 받아볼게요. 거기다가 질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고, 이제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질문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질문을 못 찾나? 지금 질문이 없으신 거죠? 그죠? 아, 나타났네. 네. 질문 없으신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현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주 장기적인 트렌드와 현재 장기적인 트렌드 사이에서 단기가 장기를 쫓아가야 되지, 장기를 버리고 단기로 놓지 마세요. 그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내가 팔았던 사람들이 뭔가 컴플레인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샀는데 옆에서 컴플레인을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정기예금금리 특판금리가 2%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 2% 금리를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충격이 딱 있었던 건 딱 하루 지났거든요. 하루? 하루 지났는데, 그, 하루하루에 이제 연연하면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목표를 안정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11월 말까지 얼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2021년도까지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돈은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힘들면 월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주간 단위로 생각하세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금요일 지났네. 또 월요일 시작되네.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투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를 더 할까요? 질문 없으니까 또 이제 이게 투자가 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에 주가가 S&P가 2.5% 빠졌어요. 어떤 거는 기업들이 뭐 5%, 10% 이렇게 빠지게 됐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씨, 주가 2.5% 빠졌는데 나 사업 안 해.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할까? 제프 베조스가 아씨 주가도 많이 빠지고 왜 사업 안 해? 과연 그렇게 말을 할까? 그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짓. 그러니까 사업가의 마인드셋을 가져보세요. 사업가의 마인드셋. 그래서 이거 외국인이 팔 건데 내가 먼저 팔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투자가 되게 재밌는 게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